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이 되어서 기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네. 아무튼 문제를, 이제 첫 주는, 이제 오늘은 문제를 안 보시고 오셨으니까 푸는 시간을 드렸고, 이제 간단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자료가 나가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으로 이건 다 보고 오셨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매주 토요일이고요. 매주 토요일이고, 이제 기출 강의는 12시부터, 지금 10시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작년에는 1시부터 했었는데, 이제 19학년도 문제가 추가되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늘려서 점심시간 없이 그냥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쭉 이어서 하고요. 보니까 오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습하시거나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강의실 개방이 되니까. 그래서 9시부터 이제,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 주에 이제 보낸 문제 미리 이제 오셔서 푸실 분들은 푸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보시면, 오늘 개별화 통합하시고 이제 3주, 4주 정도까지 특수교육 방법에 대한 거, 전략에 대한 거 다 보시고 그 이후에 장애 영역별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참고하셔서 복습 계획이라던가 공부하시는 계획 조정해서 봐두시고요.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보고 오셨겠지만 마지막 12주차, 그러니까 12주라기보다 12회 강의가 되겠죠? 이제 11주 차에 끝나게 되는 건데 이제 6월로 넘어가면 6월 토요일, 이제 6월 한 달 동안 또 다른 답안 작성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강의만 이제 연달아서 토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알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강은 5월 안에 이제 하려고 5월 26일 일요일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자료는 지금 오늘은 개별화 통합인데 문제를 지금 미리 다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주 그 다음 주에 해당하는 문제만 미리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자료가 답안 정리한 거 나갈 거고요. 이 답안은 정말 답이 실려져 있는, 답만 간단하게 실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설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본적인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각자 지금 시기에는 보시는 자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어서 모든 문항에 대한 모든 기본 이론을 해설 자료로 드리진 않고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거나 최신 강론서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그런 것들만 부분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자료는 답안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제 받으셨을 때 빠짐없이 받으셨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 해설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출 공부를 하셨거나 하면 크게 좀 활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용어 정리한 것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이건 뭐냐면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중요한 게 이제 기출 문제의 답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문제 상황이나 답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문항별 키워드들을 이제 잘 파악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에 이제 등장했던 그런 용어들을 영역별로 그냥 다 추린 거고요. 그렇게 다 추려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그냥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 해당 영역에 주로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에 대한 거, 그러니까 꼭 이론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용어가 아니어도 기출에 좀 자주 나왔던 표현이나 주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로 이제 평가랑 공학은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출을 보셨던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풀지 않고 바로 강의를 들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꼭 먼저 스스로 풀어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이제 기출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강의 계획에 그 아래쪽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출 공부를 시작하시면 시험 치는 날까지 기출은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출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제 의미 있고 여러분들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답 찾고 끝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반복을 계속 하시면서 시험 치는 날까지 정말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냥 보시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은 게 다양하게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건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상황이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실 건지를 미리 좀 잘 생각하셔서 그에 따라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양하게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한 그런 몇 가지 방법만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1번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들 답을 이제 이게 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기출문제를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먼저 접하실 때는 문제를 보고 문제가 의도하는 것, 그다음에 문제에 적용되는 이론이나 이런 걸 파악하시고 답을 이제 찾으시는 거. 객관식은 그냥 답을 찾으시면 되고 서답형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하는 것까지를 첫 번째 1차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꼭 해보셔야 되는 건 아시겠지만 서답형 문제는 우리가 다 외운 걸 그대로 쓴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나 문제 요건에 맞게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답을 좀 이제 기본적인 어떤 1차적인 답을 좀 알았다면 그 다음은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완성된 답을 써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답이지 해설에 나와 있는 거 나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 백지에 여러분들이 답을 문장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두시는 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기출 보시면서 이제 뭐 이론 정리를 해오신 그런 방법들이 각자 있으시겠죠. 단권화를 하셨다던가 서브를 하셨으면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서 중요한 표현이나 중요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자료에다가 옮겨서 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 오실 때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어떤 뭐 상태나 역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서 올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목표를 잘 정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을 복습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는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12주, 거의 12주 동안 이제 진행되는 강의 동안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예습 복습을 하셔서 최대한 이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읽어보셔야 되는 문제 위주로 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얼른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문제 우리가 지금 보는 동안 빨리빨리 집중하셔서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시겠어요. 이 강의에서는 우선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 관련된 이론도 한번 점검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것에 꼭 이제 유의하셔서 답을 쓰셔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통합교육이랑 개별화 교육을 우리가 이제 첫 주에 늘 이제 하는데요. 이제 이 통합교육이나 개별화 교육은 이론적으로 이론의 양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양이 많아서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지만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기출문제 양이 적지 않습니다. 40문제 넘게 있고 또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상황을 다양하게 주고 문제 상황에 맞게 답안 작성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개별화 통합 문제 쪽에 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수적 수정에 대한 문제만 봐도 10문제가 넘어요. 4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이론은 반복이 되지만 그걸 문제마다 다르게 답을 쓰셔야 되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두셔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제 먼저 통합교육 문제가 쭉 나오고 그리고 개별화 교육에 대한 그 문제가 뒷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2주 동안 보시는 거는 2009학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이랑 교육과정 빼고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객관식 문제 있을 때는 2차 논술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문제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들이 지금이랑 유형은 다르지만 특히 그때 2차 논술로 주어졌던 문제는 지금 답안 작성 연습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셔서 버리지 마시고 이거는 요즘 유형이랑 다르다라고 버리지 마시고 이제 모든 문제를 답을 쓰는 연습을 하는데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서론이 자꾸만 이제 길어졌는데 바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주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통합교육에서 여러분들이 뭐 꼭 공부하셔야 되는 이론적인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통합교육에서 제일 먼저 법적 정의를 보셔야죠, 그죠? 통합교육에서 여러 번 이제 문제로 나왔던 것이 특수교육 법에 따른 법적 정의가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교수적 수정. 이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적 수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통합교육 문제로서 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에서 교수적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내기도 하고 청각장애에서 내기도 하고 지체장애랑 관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장애 영역이랑 연계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교수적 수정.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협력에 대한 것. 그래서 협력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통합교육에 대한 건 이 안에서 거의 다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력 같은 경우는 누구의 협력? 교사들이 하는 협력이 있을 것이고 누구의 협력? 학생이 하는 협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교사들이 하는 협력이 바로 협력교수. 협력교수의 유형별 특징이라던가 장단점, 유형 구분하는 거 이건 진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하는 협력을 전략으로 보자면 동학습이 있고 그 다음 또래 교수가 있겠죠. 얘네들도 계속 최근까지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 안에서 다 이제 오늘 공부하실 이론적 내용은 그냥 거의 다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우선은 1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은 이 이론 안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나 유아 초등이신 분들 교직 논술 쓰실 때 관련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중등 특수는 이제 논술 문제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조금 좋으시죠, 그죠? 논술 부담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만 논술 문제에서 묻는 여러 가지가 부분적으로 또 서술형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또 이제 논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논술 기출을 안 보셔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1번 보시면 이 주제는 그래서 이 주제 자체는 사실은 이제 논술에서 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특수교육 보조원이라고 지금 예전 문제라서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런 보조 인력에 대한 것은 이제 특히 유아 초등이신 분들은 특히나 교직 논술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교직 논술 연습하실 때도 문제를 뭘 가지고 풀어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걸로 그냥 또 논술 써보시는 게 다 연습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거는 뭐 이제 이론을 적용해서 어렵게 보는 것보다 문제 상황만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특수교육 보조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보조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든 문제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아마 계속 되게 많이 드릴 텐데 문제는 정말 빠짐없이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번호부터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꼭 뭔가 단서가 있겠다. 이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건 표시하시면서 보시고 지금부터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실전에서 실수를 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보조원이라고 했는데 굳이 뭘 표시해놨죠? 성별을 좀 표시해놨으니까 뭔가 성별이 남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루 일과 중 주요 지원 활동을 기록한 일지 일부이다. 장 보조원은 특수학급 교사인 박 교사의 조언을 받아서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학생 은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뭐 학습장애 학생 누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학생 은지 굳이 또 이렇게 성별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경도 정신지체. 예전 문제는 다 이제 용어가 정신지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다 지적장애라고 하는 건 아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문제 상황을 주었고요. 그리고 일지가 주어져 있고 일지 아래 문제를 보시면 박 교사는 장 보조원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의 일지에 근거하여 조언을 하려고 한다. 일지 내용 중 장 보조원이 특수교육 보조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게 활동한 것 5가지를 찾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적 활동을 논하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2차 전공 논술로 500자 안에서 이제 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논술 문제가 이제 교직 논술 쓰시면 1200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체계적으로 분량까지 계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냥 주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시고 그냥 분량 상관없이 써보시면 되겠어요. 실전 연습하실 때. 자, 아무튼 그래서 5가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뭐 초등학교 나와 있고 은지 학생이라고 나와 있고 아침 조회 시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회 시간부터 한번 볼까요? 은지가 일반 학생과 함께 조회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었다. 문제될 거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고란에 보시면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에서 이런 식으로 1교시 국어 시간에 빔 프로젝터를 조작하고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박 선생님의 수업 진행을 도와드렸다. 선생님의 수업 진행 도와드리는 거 괜찮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2교시 박 선생님이 계획한 한 자릿수 덧셈을 가르치는 시간에 은지가 잘 푸는 것 같아서 두 자릿수 덧셈을 시도해 보았다가 어떨까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표시, 수학 시간에. 그러면 이 문제 보시면 5가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뭘 찾아라. 이런 게 가끔 나오거든요. 요즘에 서답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 상황에서 몇 가지를 찾아서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 그대로 찾아서 무슨 시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5가지니까 첫째, 수학 시간에 보조원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았다는 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요. 답을 쓰실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쓰라고 했죠? 이유를 쓰라고 했죠. 그러면은 수학 시간에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쓸 때 키워드가 뭘까요? 보조원의 역할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교사 이 모든 보조원의 그 모든 그 보조 인력들이 해야 되는 그 어떤 역할을 설명할 때 중요한 이제 뭐 키워드라면 뭐 꼭 다른 식으로 이제 써도 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누구의 지시에 따라? 교사의 지시에 따라. 그래서 특수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시한 내용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시한 내용이 아닌 그죠? 누구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보조원 스스로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였으므로 잘못되었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이제 이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적인 활동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조원 입장에서 선생님이 한 자릿수 덧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은지가 너무 잘 푼다. 그러면 보조원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에게 이제 그런 보고를 한다던가, 은지의 어떤 학습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뭐 의논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적인 활동을 쓰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이 표현대로 이걸 어디인 걸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시고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강요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포함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출처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문제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 시간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쉬는 시간 보겠습니다. 은지를 따라 여학생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서 스스로 용변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보조원이 남성이라는 것. 그래서 남자 보조원이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권이라던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보조원이 남자니까 같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또래 지원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상황에 다른 여자 보조 인력이 있다면 활용한다던가 그래서 또래 지원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자연스럽겠죠. 보조 인력이 더 있다던가 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술 시간에 보시면 이제 이런 적절한 그런 표현이 있죠. 담임 교사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원모양의 테두리를 오리는 은지가 어려워하여 짧은 직선으로 잘게 오려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괜찮겠죠, 그죠?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체육 시간, 은지가 다칠까봐 수업 시간 내내 은지 옆에 바짝 붙어 따라다니며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굉장히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바짝 따라다닌다 이런 것들은 학생이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점을 이제 이유를 써야 되니까 이유를 쓸 때도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보조 인력이 어떤 학생을 바짝 쫓아다니게 되면 은지 스스로 어떤 학생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존적인 학습자가 되고 또한
그렇게 보조 인력이 자꾸 은지에게 바짝 붙어 다니면은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또래들과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논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안적인 활동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대안적인 활동은 이제 보조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이니까 체육 시간 동안 은지를 적절한 거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관찰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보조원의 역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심시간도 보세요. 은지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영양가 있는 반찬, 뭐 다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직접 골라 먹여주었다. 지금 은지가 뭐 지체장애가 있거나 섭식에 지도가 필요하거나 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게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것은 이제 과도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쓰시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 학교 시간은 박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은지를 데리러 온 어머니께 학교에서 일어난 은지의 문제를 일일이 알려드렸다도 문제고 또 뭐가 또 문제일까요? 보조원과 학부모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지에 대한 사항은 모두 누구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교사에게 알려주고 교사와 학부모가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전혀 이제 뭐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적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워낙 우리가 글을 막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요즘. 그죠? 그래서 그런 글을 좀 쓰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되, 이제 교직논술에서는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초등이나 유아특수이신 분들은 이제 또 좀 더 교직논술의 형식에 맞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제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기출문제를 제가 편집을 다 해서 이제 문항을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올해 좀 기출문제 원문을 그대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원문을 그대로 편집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좀 혹시 헷갈리실까봐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보는 건 이제 2번이고 원문에 이제 번호가 3번이어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유특 문제여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유아특수랑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좀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교사의 대화가 나와 있고 내 친구 은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사가 이제 무엇이라고 하였냐. 경수 때문에 의논 드릴 게 있다. 경수가 수업 시간에 가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곤 하는데 그럴 때 저는 경수니까 이해하고 뭐라고 하지 않았더니 제가 경수만 특별히 예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반 영미가 경수와 놀고 싶어 하는데 경수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해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경수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 그러니까 무슨 이해 활동? 장애 이해 활동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마침 저에게 내 친구 은찬이라는 동화 자료가 있다. 활용해보자. 그러니까 최 교사가 그렇지 않아도 의논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수 어머니는 경수가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걸 많이 염려해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에 경수의 동생이 있는 우리 반으로 재배치를 했다. 그래서 경수 동생 은수가 놀이 시간에도 형과 함께 노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경수가 이제 자폐성 장애 유아이고요. 경수 동생이 은수. 그래서 은수가 형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형을 돌보느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장애 학생이 있는 그 가족들의 또는 이제 형제들에 대한 지원, 그들에 대한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문제 상황으로 같이 제시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동화 자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문항들을 보시면 가에 제시된 두 교사의 대화를 근거로 하여서 이 교사가 기업과 같이 제안한 이유를 장애 이해 교육의 필요성 3가지와 연계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제가 답안에 보시면 좀 대략적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장애 이해 교육의 필요성 3가지가 꼭 뭐 이것만 필요하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유아특수교육 개론이라던가 기타 개론서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답안의 예시로 이제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은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이제 그냥 필요성을 쓰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는 필요성을 외워서 그대로 쓰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최 교사가 조금 약간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약간 이제 적절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경수가 뭔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데 에휴 경수니까 자폐 학생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사의 어떤 면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태도, 그죠? 장애 학생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뭐 교사하는 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의 어떤 맥락을 좀 보자면 태도. 장애 학생이 있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겠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또래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선생님이 우리는 안 좋아하고 경수만 좋아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에 대한 또 무엇이 부족한가요? 이해. 그죠? 그래서 이해는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측면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지식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장애 학생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기능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실제 활동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인의 교육의 필요성 같은 경우도 기억과 같이 제안한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 최근에도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도 어떤 필요성, 이렇게 기억과 같이 제안한 이유를 필요성 세 가지가 연계해서 논해라, 관련져 논해라. 이거는 기억이라는 말을 한 이 문제, 대화 맥락을 항상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은 학생의 뭐 예를 들어서 최 교사가 이제 경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최 교사가 적절하게 이제 태도를 이제 잘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태도, 일반인들이 장애 학생을 위해서 적절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필요성을 이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것들과 좀 연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 측면에서 일반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애에 대한 뭐 지식이라던가 장애 학생을 대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제가 답안에도 드렸지만 참고해서 보실 때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써보세요. 연계해서 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인지를 논하라고 하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해져 있는 무슨 답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게 그 방향에 맞게 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은수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장애 지원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세 가지를 논해 보아라.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유아특수교육에서 조금 더 중요한 가족 지원 이런 부분에 보시면은 그 장애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특히나 그 장애 학생과 함께 자라는 이제 형제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이 몇 가지가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장애 학생이 지금 장애 형제가 있는 학생이 은수의 상황을 고려해 보시면 지금 또래들과 지내지 못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은수가 아니라 누가? 또래들이. 그래서 또래 지원이라는 그런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또래들이 이제 경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방향이 또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은수에게도 무엇을 좀 알려줘야 될까요? 은수가 그렇다고 이제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죠? 형이 지금 계속 있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은수에게 교사가 좀 어떻게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너는 이 학급에서 형을 위해서 이것만 하자. 이렇게 은수에게 무엇을 명확히 제시해준다? 역할. 이런 것들이 또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학생들이 그 또래 학생들이 친구들이 은수와 경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은수나 경수를 위해서 지금 주제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서 이제 장애 학생이나 장애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활동을 실시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지원 방안으로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에 보시면 동화 자료 내 친구 은찬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 친구 은찬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안에서 유아가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식, 태도, 기술 측면에서 한 가지씩 찾아라. 그리고 찾아서 논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화 내용 자료에서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 태도에 해당하는 부분,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셔서 논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물론 유아특수 문제긴 하지만
초등, 중등이신 분들도 지식이 뭔지, 태도가 뭔지, 기술이 뭔지 아셔야 되니까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화 자료를 읽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태도는 어디 있을지, 기술은 어디 있을지를 한 번씩 찾아보세요. 얼른. 자, 우리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쭉 이제 아마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은찬이가 말을 하는 걸 어려워한다. 어떤 땐 내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은찬이가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것 같다. 그래도 난 기분이 나쁘지 않아. 은찬이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걸까요? 지식. 장애 학생들이 말을 잘 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셔서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을 통해서 학생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장애 학생의 특성이나 아니면 장애 학생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태도 부분은 무엇이냐. 은찬이가 조금 다르게 놀 때 노는 방법을 보고 따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학생과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은찬이도 나처럼 자동차를 타고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 은찬이 나와 좀 다르게 논다. 그래서 나는 은찬이가 노는 걸 보면서 나도 따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에 대한 거죠? 방법에 대한 거죠. 방법.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애 학생과 어떻게 하면 함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동화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찬이는 어떤 아이다? 아주 특별한 아이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제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써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육에서 이제 중요한 이론이라고 봤던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바로 무슨 주제가 뭘까요? 교수적 수정이죠, 그죠? 그래서 교수적 수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면 교수적 수정은 우리가 교수 적합화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뭐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쓰이니까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수적 수정이나 교수 적합화는 우선 공부하실 때 무엇부터 점검하셔야 될까요? 정의부터 보셔야죠, 정의. 정의나 의미부터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죠? 교수 적합화, 교수적 수정의 하위, 유형 5가지 있죠? 그리고 또 교수 적합화를 하는, 교수적 수정을 하는 단계. 몇 개 단계? 7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론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기저기에 좀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교수 적합화나 교수적 수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 유념할 점, 이런 것들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정의는 뭘까? 정의. 교수 적합화나 교수적 수정은 어떤 환경에서 그쵸, 일반 학급. 그러니까 통합된 그런 상황에서 일반 학급의 무엇에? 수업에 참여하는 무엇을? 양과 질을 모두 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조절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제 교수 적합화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급의 수업에 그래서 교수 적합화나 교수적 수정은 이미 뭐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일반 학급에서 이런 수업을 한다라는 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애 학생을 접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조절.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이제 교수 적합하다.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따라서 유형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교수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 집단화. 세 번째는 교수 방법. 네 번째는 내용.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적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도 이론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죠. 환경은 그냥 한 가지의 환경으로만 이제 제시되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무슨 환경?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모두 다 포함하고요. 둘 다 기출문제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집단화를 한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집단의 유형을 바꾸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대집단 수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자습하는 1대1 교수하는 것까지 모든 집단의 유형들이 다 들어가고 집단 측면에서 수정을 하면 다 집단화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다시 몇 가지가 포함이 되죠? 3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누가 하는? 학생이 수행하는,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수정. 그리고 교사가 사용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나 전략에서 사용하는 자료에 대한 수정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한다는 걸 이제 그냥 기억만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용을 수정한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이 수업에 무엇을 바꾸는 거다? 수준, 키워드는 수준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뭐 어떤 유형에 대한 것이냐 이런 걸 가끔 찾으라고 하죠. 그럴 때 수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으면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준의 변화다. 공부하는 그 내용에 수준에 대한 변화를 하는 것이니까 수준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쉽게 할 수도 있고 보충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평가 방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수적 가르칠 때도 바꿔서 했으니까 평가할 때도 다르게 해주어야 되겠죠.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다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안적인 평가에는 이제 전통적인 평가 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합격, 불합격이라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면적 점수와 공동 점수와 준거에 기준을 둔 준거 참조 검사는 이제 검사고 준거에 기반을 둔 검사 그리고 뭐 개별화 교육 계획에 기준을 둔 검사 그리고 대안적 평가하면 또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 포트폴리오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구분하는 걸 문제로 물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요즘 최근에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전략? 평가의 조정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바로 19년도에 중등 문제로도 논하는 문제로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조정 전략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도 국립특수교육원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주는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단계는 7단계. 곧 이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고 고려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형 안에서 봤을 때 아무튼 교수 적합화나 교수적 수정은 어떻게? 최소한의 수정.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기억을 하고 계셔. 항상 최소한의 수정을 하고 수정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최대한으로 한다? 참여나 통합은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유형에서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유형은 어떤 것이죠? 방법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더 많은 이제 수정을 한 것이 바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수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나 집단이나 방법이나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하는 걸 먼저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내용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할 점이 몇 가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틀로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봤더니 거의 지금 3번이죠? 11번 정도까지 거의 교수적 수정에 대한 문제로 쭉 이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교수적 수정은 말씀드렸지만 문제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이론적 틀을 그대로 단편적으로 묻거나 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주나요? 상황이나 수업이나 이제 이런 예시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에 나온 것들이 가장 좋은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적 수정에 대한 기출문제 그 문제 상황은 다 하나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교수적합화를 하고자 한다. 예시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래서 교수적합화가 잘 되었는지 어떤 유형인지 이런 걸 보려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부터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기 전에 통합학급에서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개별 학생의 IEP가 뭐냐, IEP 목표가 뭐냐, 이걸 보시면서 적절하게 했는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학습 목표가 이제 나와 있고요. 3가지 유형의 색 나무 조각을 우리가 이제 40, 50개 정도를 크기, 색,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각 집합에 속한 수를 세워서 그 수량을 말할 수 있대. 이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학생 민주는 개별화 교육계획의 장기 목표를 보면 일반 학생들은 4, 50개를 세도록 하는데 학생은 몇 개까지? 1에서 5까지에 대한 수를 셀 수 있다는 게 지금 목표예요. 목표.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특성을 보시면 호기심 많고 위, 아래, 안팎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놓을 수 있고 두 단어 문장의 언어 표현을 하고 블록 쌓기에 관심이 많다. 간단한 색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보기를 보세요. 학습 목표 수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3가지 색의 블록 3개씩을 색깔별로 쌓으면서 촉진 없이도 수를 셀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에게 적절하냐라는 걸 봤을 때 우선 장기 목표죠. 그죠? 단기 목표가 아니라 장기 목표니까 이 목표 내에서 3가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지도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거기에다가 3가지 색의 블록이라고 하였어요. 왜 블록을 했을까요? 민주가 블록 쌓기를 좋아하니까. 지금 일반 학생들은 뭘 가지고 하고 있죠? 색나무 조각이라는 것을 이제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블록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간단한 색은 민주가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색깔별로 쌓을 수 있도록 하고 목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촉진 없이 스스로 그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에게 이렇게 목표를 다르게 해서 수준을 다르게 해서 지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처음 보시면 우선 답을 찾아보시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 각각의 유형별로 그냥 이 보기 없이 여러분들이 먼저 수정을,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보시는 거, 예시를 써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시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1번은 맞고 활동 수정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활동 수정이니까 누가 하는 활동이죠? 활동은 누가 한다? 학생이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실제로 하는 활동 자체에 대한 수정이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교사가 시범을 보인 후에 교사의 촉진에 따라 활동을 반복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촉진 없이 활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 그냥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사가 도움을 주다가 점점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겠습니다. 자, 교수 자료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수 자료의 수정은 무엇을 활용한다? 색 블록을 활용한다. 왜? 좋아하니까 학생에게 맞게. 자, 교수 평가의 수정 같은 경우는 블록을 쌓을 수 있는지와 1부터 3까지의 수를 셀 수 있는지를 준거로 한다. 이건 어떨까요? 왜 틀렸을까요? 이유를 쓰라면.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제 보실 때 객관식 문제도 다 보셔야 되는데 틀린 건 항상 뭘 해보셔야 될까요? 고쳐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계속 정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선합형에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 2가지를 고르고 그 다음 요구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고치라고 하고 수정해라. 어떤 것들은 뭘 써라? 이유를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문제 상황을 보시고 이게 뭔가 틀렸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문제 상황에 있다. 그럼 그것까지 꼭 같이 써보세요. 왜냐면은 틀린 걸 고치는 건 쉽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답을 쓸 때. 근데 이유를 쓰라고 하면 그게 좀 간결하게 명확하게 쓰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제시할 수 있느냐?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 상황에? 블록을 쌓을 수 있는지. 지금 이 학생은 이미 블록 쌓기는 특성으로서 제시가 된 것이고 이 평가의 내용은 항상 뭐랑 연계가 돼야 될까요? 목표랑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랑 상관없는 평가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으로도 그렇고 수준으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블록을 쌓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장기 목표가 어디까지 세는 것이었죠? 5까지 세는 거니까 3까지만 평가하면 안 되겠죠. 목표의 기준을 두고 본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리을은 목표 수준에도 맞지 않고 목표의 어떤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특성에 대한 걸 평가하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예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유형별로 확인을 하시기에 적절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단계에 대한 것을 제시했고, 이거 뭐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요즘은 여기가 비워져 있고, 뭐 빈칸에 들어간 단계 내용을 써라. 만약에 변형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하시는 교수적 수정의 단계는 몇 단계였죠? 7단계인데, 지금 보시면 모든 단계가, 모든 영역에 이론에 뭐 단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단계를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4단계인데, 어떤 단계를 뭉쳐서 3단계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단계도 우리는 외우고 있지만 그걸 적용하실 때는 문제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6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빠졌을지, 어디가 뭐가 합쳐져 있는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마침 뭐 객관식이다 보니까 우선 답을 찾아볼게요. 답을 찾아보시면 윤교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학급에 통합된 정신이체 학생 주호에게 시각 읽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수 적합화를 한다. 그래서 보기를 보세요. 들어갈 것을 그냥 요소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죠? 순서대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 두 가지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기억. 만약에 단계를 하나도 몰라도 이건 굉장히 찍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기억을 보세요. 주호에 대한 가족 지원 필요성 검토. 갑자기 교수적 수정하는데 가족 지원 필요성 검토할 필요? 맥락이랑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울 수 있겠고 기억 아니다 이렇게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호의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 검토한다.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 단계에서 가 중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그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IEP 목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 주호의 학업 수행 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이것도 왜냐하면 교수적 수정은 어디에 수업에 참여하는 거다? 일반 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서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죠. 리을 보세요. 일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수학 성취도 검사 실시. 이 교수적 수정을 하는 대상은 누구죠? 주호잖아요. 주호인데 일반 학생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어도 사실 이 문제는 잘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어쨌든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에 이 문제 맥락에 따라서는 가에 뭐가 들어가죠?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를 검토하고 그 다음 일반 학급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7단계에는 가와 나 사이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쵸. 교수적 수정을 할 무엇을 선택한다? 교과 선택을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제외를 하고 문제 상황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교과 선택을 한다는 것을 포함하면 이제 7개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다해서 주호의 어떤 학업 수행 관련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결정하죠. 여기에서 이제 유형을 결정한다는 건 필요한 걸 무엇이든 결정하면 돼요.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유형 하나이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결정해서 고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에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문제를 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 적합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내용이 뭐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수업 참여의 양과 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단순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그 단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이게 지금 서답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써보시고 고쳐보시고 채워보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수적 수정에 대한 문제로 5번째 문제. 다음은 정서행동장애 학생 은수에게 이제 도덕 교과에 대한 어떤 수업 계획을 제시하고요.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출이 제가 5번이라고 되어 있고 끝에 언제 나온 건지 표시해 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꽤 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시된 그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이건 그냥 지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우시면 되고 이제 통합학급 교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한다. 차시 목표, 스스로 계획한 일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학급 교사가 수정했더니 어떻게 됐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한다. 그리고 생활계획표를 작성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틀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니은에 보시면 생활계획표를 작성하여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과정 중복 원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기출문제 보시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의 주제는 뭐죠?
교육과정의 수정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하나가 나오면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더 그렇지만 한 문제에 여러 내용이 여러 주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한 번씩 또 떠올려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수정형 교육과정 뭐 이러기도 하고요. 교육과정을 뭐 변형하는 방법. 어떤 곳에서는 뭐 교육과정 수정의 원리 뭐 다양하게 명명하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은 크게 지금 중복이 나왔으니까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가 있죠? 중다 수준과 중복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키워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매우 중요하고 시험으로도 많이 나오죠. 공통점은 둘 다 학생을 어디에? 통합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수정한다는 것. 그래서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는 그 목적은 동일하죠.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중다수준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뭐죠? 우리가 수업을 이제 통합학급의 수업에 같이 참여한다는 건 대전제로 중요하게 공통적인 것이고 중다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만 달리한다? 수준만 달리해요. 그래서 무슨 영역에 대한? 같은 영역에 대한 목표인데 무엇을 다르게 한다? 목표의 수준을 다양하게. 수준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수준. 그리고 중복교육과정의 키워드는 뭐죠? 물리적으로 같이 수업을 받고 같이 활동을 하지만 무슨 영역? 다른 영역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게 수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중복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뭘 고려해야 되죠? 중다 수준 교육과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래도 참여가 어려우면 그때 중복 교육과정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나올 때마다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적용을 했을 때 동그라미 2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러면 틀린 이유를 써라 이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바꾸자면 틀린 이유를 써야 될 때는 뭘 써줘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서답형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중복 원리를 적용해서 수정했다라고 뭐 이렇게 밑줄 해놓고 이 니은이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이유를 써라 라고 만약에 답을 쓰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답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건 이제 근거를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거에 뭘 써야 될까요? 교육과정 중복이 뭔지를 써주셔야죠. 만약에 답을 쓰신다면. 교육과정 중복은 원래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이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쓰라고 할 때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뭐 이렇게 무슨 때문이다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유라고 이제 썼다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쓰시다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관련되는 뭔가 이론적인 근거.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것에서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를 쓰라고 할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중복의 원리를 적용해서 수정한 게 틀렸다는 걸 우리가 설명하려면 먼저 뭐부터 설명해줘야 된다? 교육과정 중복은 이런 거다. 그런데 예시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근거가 있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중복은 통합학급 수업과 다른 영역에서 목표를 갖는 것인데 보기에 니은은 어떻다?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방법만 바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교육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도 보시다가 이 부분은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꼭 써봐야겠다. 문장으로 내가 써봐야겠다. 이런 건 별도로 표시하셔서 복습하실 때 따로 연습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디귿, 니을은 그냥 굉장히 이거는 좀 보기가 뭐 그냥 너무 쉽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수업 모형이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초등이시면 수업 모형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예시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 보시면 모든 별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서 생활계획표를 작성하고 실천 점검표를 만들게 한다. 이건 토론 수업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고 이건 그냥 이제 모든 별로 활동하도록 한 것이라는 거고요. 리을 보시면 교실 정면에 행동 약속판이 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뭐 굳이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 하자면 약속했으니까 계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동계약이지 이게 무슨 역할놀이 전혀 그런 상황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일반 학생 5명과 은수가 모둠이 되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수정이다? 집단. 그죠? 집단 수정에는 무슨 모둠 만들어주는 거, 협동학습, 또래 교수 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뭐 어떻게 했다. 그럼 다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2번 보기를 가지고 한번 써보신 연습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제 뭐 객관식이다 뿐이지 이런 식으로 요즘도 서답형에서도 교수적 수정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거나 예시 쓰도록 하던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보시면 풀립반에 미술 수업에서 유아특수교사인 교사와 유아교사가 공용 표현하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도입 단계에 보시면 이제 두 교사가 같이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 교사가 진행교사가 김교사와 민교사가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표시해주고 있고 전개 부분에 보시면 빨강조, 노랑조, 파랑조, 보라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있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어요. 보기. 전개 단계에서 교육과정 수정 전략을 사용하였다. 전개 단계. 전개를 보세요. 그 전개 단계에서 교육과정 수정 전략을 사용하였느냐?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조별로 어떻게 했나요? 조별로. 하나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조별로 지금 다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수정 크게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교육과정 수정 전략을 썼다는 건 이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고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강조 민수에게 부분 참여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죠? 부분 참여에 대한 것. 부분 참여 전략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도장애 뭐 보거나 할 때 또 기출문제가 나와서 보시게 될 텐데 부분 참여도 이제 무엇을 꼭 공부하셔야 되느냐. 부분 참여의 우선 뭐 대전제라던가 개념이 무엇일까요? 의미가. 항상 무엇을 보장한다? 부분적으로라도 참여를 보장한다.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분 참여 원리는 이 의미를 써라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지만 항상 예시로 줘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봤을 때 이게 정말 이 교수학습 활동에 의미 있는 활동, 주된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되는 게 맞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 참여의 원리는 항상 언제나 부분적으로라도 무엇을 보장한다?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빨강조 민수를 보세요. 빨강조 민수. 빨강조에서 이제 그 점선 위에는 뭘까요? 여러 가지 종이를 구겨 붙인다. 이거는 그냥 빨간조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신문지 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지체 유아에게 신문지를 구기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원래 해야 되는 활동이 종이 구기는 건데 뭐만 그냥 다르게 해줬죠? 좋아하는 종이로 구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여러 가지 종이를 다 구겨보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걸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부분 참여의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참여의 원리는 이제 그 정의와 예시를 보고 이게 부분 참여가 된 것이냐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할 수 있는 게 부분 참여에 대한 의미가 맞게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잘못 적용되었을 때 유형이 있죠. 몇 가지? 네, 그래서 어떤 게 있죠? 관찰하도록 하면 수동적인 참여, 근시안적인 참여, 비정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참여의 유형들을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기출문제 보시면은 그게 무슨 잘못된 유형인지까지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 그다음에 디귿 보세요. 지금 뒤에 협력교수의 문제가 또 이제 좀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쭉 몰아서 좀 보시긴 할 텐데 여기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수가 지금 디귿에 보시면 도입 단계에서는 대안적 교수 방법을, 전개 단계에서는 평행교수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협력교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협력교수. 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까요? 유형부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유형과 각 유형의 무엇? 장단점도 반드시. 그래서 최근에 서답형 이따가 보시겠지만 각 유형에 따라서 장점, 단점을 또 그냥 뭐 써라 이게 아니라 다 뭐와 연계해서 문제 상황, 대화 상황이랑 연계해서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면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대안적인 교수가 있고 그리고 평행 교수 지금 뭐 보기에 나온 게 이 두 가지고 또 뭐가 있죠? 스테이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 그리고 뭐가 있죠? 팀 티칭.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도 뭐 장단점까지는 아니고 우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이 각각을 설명하는 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핵심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때 이게 평행일까 아니면 뭘까 이게 헷갈릴 때 구분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대안적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집단화를 하는 거예요. 집단화. 그래서 대안적 교수는 어떻게 집단화를 하죠? 한쪽은 대집단, 한쪽은 소집단. 그래서 대집단을 교사 1이 가르치고 소집단을 교사 2가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 집단은 계속 매번 그 순간순간마다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 수업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집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수업 안에서는 이 대안 교수를 적용하는 동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분리가 된다거나 학생에게 낙인이 찍히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행교수. 이것이 평행교수다라고 반드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서는 뭘까요? 전체를 어떻게 나누죠?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두 집단을 각 교사가 각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또 중요한 것. 어떤 내용을? 그렇죠. 각 집단에 동일한 내용을 지도한다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집단에 우리가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하는데 나는 이쪽에서 그냥 그 내용을 가르치고 이쪽에서 다른 내용을 같은 내용을 이 집단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지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스테이션은 무엇이냐? 스테이션은 보통 예시가 이제 세 집단으로 영역으로 제시가 되어서 세 개로만 생각하시지만 2개, 3개, 4개 다 상관이 없어요. 그 스테이션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테이션과 평행교수를 만약에 구분해야 돼. 헷갈려요. 그러면 스테이션과 평행교수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어디서 찾으셔야 될까요? 평행교수는 각 집단에 적용하는 내용이 동일한데 스테이션은 스테이션 1, 2, 3가 있으면 다 어떤 내용?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집단을 구성해서 이 모둠을 다 여기를 이렇게 돌아야 전체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그래서 각각 다른 내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분하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보조의 키워드는 뭘까요? 교수보조. 교수보조는 또 약간 뭐랑 헷갈릴 수가 있냐면 대안교수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소집단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소집단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수업 내에서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집단에 들어간 학생은 그 수업 안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보조를 지원하는 교수하고 이제 보조를 이제 해주는 학생들은 여기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조한다? 적재적소.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그때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팀티칭은 이제 두 교사가 한 학급을 대상으로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서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오면 그때 우리가 좀 구체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일단 구분하시는 거니까 협력교수 이따가 우리가 몰아서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지금은 이제 구분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입 단계는 어떤 교사가, 무슨 방법이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김 교사가 설명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그리게 하고, 수업의 주된 진행은 다 김 교사가 하고, 민 교사는 뭐를 하고 있죠? 종이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의 일부에 뭔가 교수를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보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안적 교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대안적 교수가 아닌 이유를 또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우선 뭐가 없죠 지금? 집단화한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교사가 이제 정해놓은, 또는 이제 소집단 학생들에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목적이 보통 뭐죠? 수업에 대한 보충이나 심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에 대한 부가적인 목적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소집단의 구성 없이 이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교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단계는 평행 교수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평행 교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우선 뭘 봐야 된다? 같은 내용인지,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다루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행교사 부분에 이제 보시면 두 교사가 두 조씩 맡아서 조별 활동을 지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전체 조가 4조인데, 4개의 조인데 두 교사가 두 조씩 맡으니까 일단 전체 절반씩 맡은 거는 이제 뭔가 평행교수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인해야 되는 게 각 맡고 있는 조별 내용이 동일한가를 봐야 돼요. 동일한가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 활동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빨강조를 보면 종이를 구겨서 붙이고 있고, 노랑조는 물감으로 칠하고 있고, 자유롭게 그리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 다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평행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왜 평행교수가 아닌지를 쓰라고 한다면, 각 조가 이제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이 어떻기 때문에
다른 활동이고 각 교사가 각 조별로 다른 내용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리을은 다양한 학습 표현에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는 실제적 다수준 포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번 나왔어요. 그동안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실제적 다수준 포함교수법이라는 용어가 통합교육 책에 보면은 예전 책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가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건 이때 처음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은 한 수업에서 학생마다 특성이 어떻죠? 다 다르니까 수업에서 무엇을 다르게 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 다양한 학생마다의 방법들을 인정해 주어서 다양한 그런 수준에서의 수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자라는 어떤 큰 접근이에요. 이건 구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어떤 큰 방향을 얘기해 주는 접근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 차별화 수업을 하자. 이런 것처럼 되게 큰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문지 구기기 좋아하니까 유아에게 구기도록 하고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스펀지로 하게 하고 다 다르겠죠. 방법을. 그러니까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보시면 조금 쉴까요? 쉴까요? 네, 5분만 쉴게요.